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당히 그 내용이 길었고요. 오늘도 상당히 길게 이 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시간도 꽤 길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16번째 장입니다. 자본주의의 교리. 골치 아픈 부분이 나오네요. 드디어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책의 431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0쪽을 넘어갔네요. 네, 자본주의의 교리. 돈은 제국건설과 과학진흥에 필수적이었다. 현대사회에서 군대건 대학연구실이건 은행 없이는 유지 자체가 안된다. 근대사에서 경제의 진정한 역할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돈이 국가를 세우고 망하게 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고 수백만 명을 노예로 만들고 산업의 바퀴를 돌리고 동식물 수백 종을 멸종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해 기술한 두꺼운 책은 많다. 하지만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라는 단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10대처럼 성장해왔다.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늘 몇 센티미터 더 많이 자랐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대체로 같은 규모를 유지해왔다. 물론 지구 총 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은 대체로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1인당 생산은 정체 상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에 와서 바뀌었다. 1500년 재화와 용역의 지구 총 생산은 약 2억 5천억 달러였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6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500년 연간 1인당 총 생산은 500달러였지만 오늘날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1인당 연평균 8,800달러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학은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학문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상상해보자. 영리한 금융업자 세뮤얼 그리디는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시에 은행을 하나 세운다. 엘도라도의 전도 유명한 도급업자인 A.A. 스톤은 처음으로 큰 건을 하나 마무리 짓고 거금 10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 그는 이 돈을 그리디의 은행에 예치한다. 이제 은행은 100만 달러를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한편 경험 많지만 무일푼인 엘도라도의 요리사 제인 맥도넛은 사업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기네 지역에는 진짜 좋은 빵집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오븐, 싱크대, 칼, 항아리 등의 적절한 시설을 구매할 수 없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그리디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투자임을 설득한다. 그리디는 그녀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주고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 그 액수를 그녀의 은행 계좌에 그 액수를 넣어준다. 이제 맥도넛은 도급업자인 스톤을 고용해 자신의 빵집을 짓고 안을 채우게 한다. 스톤이 받는 비용은 100만 달러다. 맥도넛은 자기 계좌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 이 돈을 지불한다. 스톤은 그 돈을 그리디 은행에 자기 계좌에 입금한다. 그러면 스톤의 은행 잔고는 얼마인가? 맞다. 200만 달러다. 실제로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돈, 즉 현금은 얼마인가? 그렇다. 100만 달러다.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급업자들이 늘상 그렇듯이 스톤은 작업 2개월째 맥도넛에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경비 탓에 빵집 건설 비용은 실제로 2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알린다. 맥도넛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 일을 중간에 그만두기는 어렵다. 그녀는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그리디를 설득해 100만 달러를 추가로 빌린다.
그녀의 계좌에는 100만 달러가 추가로 입금된다. 그녀는 그 돈을 도급업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제 스톤의 계좌는 얼마가 들어있겠는가? 300만 달러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 여전히 100만 달러 뿐이다. 처음부터 은행에 있던 바로 그 액수다. 미국의 현행 은행법은 이런 행위를 7차례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도급업자는 마침내 자신의 계좌에 1천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은행 금고에는 실제로 100만 달러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다. 은행은 자신들이 가진 1달러당 10달러를 빌려주는 것이 허용된다. 그 말은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의 90%는 이에 대응하는 실제 화폐가 없다는 뜻이다. 만일 바클레이 은행의 예금주들 모두가 갑자기 전액 인출을 요구한다면 은행은 즉각 파산할 것이다.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한 로이드, 도이체방크, 시티뱅크를 비롯한 세계 모든 은행이 다 마찬가지다. 이것은 거대한 피라미드식 이자 사기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기라면 현대 경제 전체가 사기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이 지닌 놀라운 능력에게 바치는 헌사다. 은행 그리고 경제 전체를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빵집 사례에서 도급업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액수와 실제로 은행에 있는 돈의 액수의 차이는 곧 맥도너스의 빵집이다. 그리디는 언젠가 그것이 이윤을 불릴 것이라고 믿으면서 은행에 돈을 투자했다. 빵집은 아직 빵 한 덩어리도 굽지 않았지만 맥도넛과 그리디는 앞으로 1년 후면 그 빵집이 매일 수천 개의 덩어리빵, 롤빵, 케이크, 쿠키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면 맥도넛은 이자를 붙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시점에 스톤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리디는 그 돈을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기업은 이처럼 상상된 미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 기업가와 은행가가 자신들이 꿈꾸는 빵집에 보내는 신뢰에 그리고 은행의 미래 지불 능력에 대해 도급업자가 지니고 있는 신뢰에 앞에서 보았듯이 돈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이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이 대표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성장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새로운 사업에 돈을 조달하기가 극히 힘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빵집을 생각해보자. 만일 돈이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대상만을 대표한다면 맥도넛은 빵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아니다. 현재 그녀에게는 꿈은 많지만 구체적인 자원은 없다. 빵집을 짓는 유일한 방법은 도급업자 중에서 외상으로 일해주고 몇 년 후에 돈을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 몇 년 후에 빵집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하지만 도급업자는 드물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급업자는 드물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가는 공경에 처한다. 빵집이 없으면 케이크를 구울 수가 없고 케이크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으며 돈이 없으면 도급업자를 고용할 수 없고 도급업자가 없으면 빵집도 없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 지금 그림이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지신 분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신용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급업자가 없다.
그래서 빵집이 없다, 케이크가 없다 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가면요.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이 상상 속의 재화, 즉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화를 대표하게 하는데 동의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만일 신용이 그토록 놀라운 것이라면 어째서 아무도 좀 더 일찍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물론 과거에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저런 종류의 신용거래는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했으며 그 기원은 최소한 고대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옛 시대의 문제점은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거나 활용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신용을 크게 확장하려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시대보다 과거가 더 좋았으며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쁘거나 기껏해야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믿었다. 경제 용어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부의 총량이 더 줄지는 않더라도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따라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든 자신들의 왕국이든 세계 전체든 앞으로 10년간 과거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형태가 아니고 행태라고 생각했답니다. 사업은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다. 물론 특정 빵집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옆 빵집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베네치아가 번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오직 제노바를 가난하게 만들므로써만 가능했다. 영국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랑스 왕의 것을 훔치는 것밖에 없었다. 파이를 자르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어느 방법도 파이를 더 크게 만들지는 못한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죄악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예수가 말했듯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니라. 마테오복음 19장 24절이었다. 만일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중 많은 부분을 가졌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은 게 분명하다. 부자는 자신의 잉여 재산을 자선에 기부함으로써 악행을 속죄해야 했다. 네, 위에는 이제 그 앞에 거와 비교되는 현대 경제의 마법의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신용을 만들어내고요. 이 신용이 도급업자에게 지불되고 그 도급업자가 새로운 빵집을 만들어서 새로운 빵집들이 생기고 뭔가를 생산함으로써 이게 대출을 갚는 케이크 혹은 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대 경제의 마법의 원이라는 제목을 저자는 붙였습니다. 만일 지구 전체 파이가 똑같은 크기로 남아있다면 신용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 신용은 오늘의 파이와 내일의 파이 간의 차이다. 만일 파이 크기가 늘 같다면 왜 외상을 주겠는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빌리는 제빵사나 왕이 다른 경쟁자의 파이 조각을 훔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 세계에서 대출을 받기는 힘들었고 만일 빌리더라도 소액으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무는 것이 보통이었다. 새로 시작하는 기업가는 새 빵집을 열기 어려웠고 왕궁을 짓거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대한 왕들은 세금과 관세를 무겁게 매겨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왕은 그래도 상관없다. 신민들이 고분고분하기만 하다면. 하지만 빵 굽기에 대한 뛰어난 아이디어로 신분 상승을 바라는 하녀는 왕궁의 부엌 바닥을 박박 닦으면서 부를 꿈꾸는 것 외에
보통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것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였다. 신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신규 사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성장이 없었으니 사람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했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외상 주는 것을 경계했다. 불황에 대한 기대는 자기 실현적이었다. 네, 다른 이제 소제목이요. 커지는 파입니다. 근대 과학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도래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과학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도래했다. 진보는 우리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연구에 자원을 투자한다면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아이디어는 곧 경제용어로 번역되었다. 진보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리적 발견, 기술적 발명, 조직의 발전이 인간의 생산, 무역, 부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인도양의 옛 교육료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대서양의 새 교육로가 번창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의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가령 기존의 빵집을 망하지 않게 하면서도 초코 케이크와 크로와상을 전문으로 하는 제과점을 새로 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저 새로운 취향을 개발하고 더 많이 먹으면 되니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을 굶어 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는 살이 찔 수 있다. 지구상의 파이 전체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500년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경제는 풍선이라기보다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거림이 평탄해지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해졌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신용이 넘쳐난다. 그 덕분에 정부, 기업, 개인은 현재 수입을 크게 넘어서는 큰 돈을 장기 저리로 쉽게 빌린다. 지구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믿음은 결국 혁명이 되었다. 1776년 애덤 스미스는 아마도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문일 국부론을 썼다. 제1권 제8장에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폈다. 지주나 직공이나 구두공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그는 남은 돈으로 조수를 더 많이 고용해 이윤을 더욱 늘리려 한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조수를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인의 수익 증대는 공동체의 부와 번영을 늘리는 기초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그리 독창적이라고 비치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모두 스미스의 주장을 당연히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에서 이 주제의 변주를 듣는다. 하지만 스미스의 주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혁명적 아이디어에 속한다. 중간에 설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익을 늘리려는 이기적 인간의 욕구는 공동체 부의 기반이다 라는 스미스의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지금 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제목이요. 아주 간략한 세계 경제사입니다. 근대 이전의 경제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음, 그래서 적은 신용, 따라서 느린 성장이었고요. 현대 경제는 미래에 대한 많은 신뢰, 그래서 많은 신용이 발생되고 따라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책의 아마 주된 내용을 지금 저자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스미스는 사실상 탐욕이 선한 것이며 내가 부자가 되면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기주의가 곧 이타주의라고. 스미스는 경제를 윈윈 상으로 생각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나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이익이 곧 너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둘 다 더 큰 파이 조각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파이 조각이 커져야 너의 조각도 커질 수 있다. 내가 가난하다면 너 역시 가난해질 것이다. 너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내가 살 수 없을 테니까 내가 부자라면 너 역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내게 뭔가를 팔 수 있으니까. 스미스는 부와 도덕 간의 전통적 대립을 부정했고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미스의 이론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부자가 된다. 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라서 부자는 사회에서 가장 쓸모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장의 바퀴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다. 부자가 자신의 수익을 비생산적인 활동에 낭비하지 않고 공장을 새로 세우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는 데 쓴다는 전제다. 그래서 스미스는 수익이 늘면 지주나 직공은 더 많은 조수를 고용할 것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할 뿐 수익이 늘면 스크루지는 돈을 상자에 숨겨둘 것이고 세어볼 때나 꺼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 부분은 새로운 윤리의 등장이었는데 이 윤리에 따르면 이윤은 생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투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생산을 위해 투자되어야 더 많은 이윤을 낳으며 이 과정은 무한정 되풀이된다.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장 확대, 과학연구의 시행, 신제품 개발. 하지만 모든 투자는 어떻게 해서든 생산을 늘려야 하고 더 많은 이윤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교리에서 가장 신성한 제1계율은 생산에 따른 이윤은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이다. 네, 여기에 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자주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요. 근대 이전의 경제는 생산이 이윤으로 가는 거고요. 근대 경제는 이윤과 생산이 이렇게 순환적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단순한 부와 구별한다. 자본이란 생산에 투자된 돈과 재화와 자원을 말한다. 반면에 부는 땅에 묻혀있거나 비생산적 활동에 낭비된다. 비생산적인 피라미드에 자원을 쏟아붓는 파라오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스페인의 보물선당에서 약탈한 금화를 상자에 담아 카리브의 어느 섬에 묻어둔 해적은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수입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한 공장 노동자는 자본주의자다. 생산에 따른 이유는 생산 증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생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생산이 크게 늘지 않을 텐데 왜 이윤을 재투자하겠는가? 그래서 중세 귀족은 관대함과 가시적 소비라는 윤리를 신봉했다. 이들은 수입을 마상시합, 연회, 궁궐, 전쟁, 자선, 엄청나게 큰 성당에 썼다. 수익을 투자해 영지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말의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알아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근대에 이르러 귀족은 자본주의 신조를 믿는 새로운 엘리트에게 추월당했다. 새로운 자본주의자 엘리트는 공작이나 후작 부인이 아니라 회장, 주식 거래인, 기업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유력자는 중세 귀족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사치성 소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덜하다. 수입에서 비생산적 활동에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적다. 중세 귀족은 금실과 비단으로 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연회와 축제와 멋진 마상시합에 참석하는 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반면에 현대 CEO들은 까마귀 때 정도의 스타일을 허락하는 수트라고 불리는 지루한 유니폼을 입고
축제를 즐길 시간이 거의 없다. 전형적인 벤처 투자자는 회의에서 회의로 뛰어다니며 자본을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등락을 계속 추적한다. 그는 베르사체 양복을 입고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겠지만 이 모든 지출은 그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베르사체를 빼입은 사업계의 거물만 생산성을 늘리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과 정부 기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평범한 이웃 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저축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가, 주식인가 채권인가 부동산인가 하는 긴 논쟁으로 조만간 귀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부 역시 미래 수입을 늘려줄 생산적인 사업에 조세 수입을 투자하려고 애를 쓴다. 가령 새로운 항구를 지으면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수출하기 쉬워질 것이고, 공장의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매길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미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교육 투자를 선호하는 정부도 있을 수 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윤이 많은 하이테크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견지에서다. 이런 산업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비싼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론으로서 시작되었다. 그 이론은 기술적인 동시에 규범적이었다. 그 이론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했고, 수익을 생산에 재투자하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아이디어를 선전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점차 경제적 교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에는 하나의 윤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신조는 경제성장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 최소한 그 대용품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와 자유, 심지어 행복까지도 경제성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자에게 짐바브웨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정의와 정치적 자유를 도입할 방법을 물어보라. 경제적 풍요와 번영하는 중산층이 안정적 민주제도에 얼마나 핵심적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프가니스탄 부족민들에게 자유기업과 검약과 자립의 가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듣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종교는 현대 과학의 발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과학 연구 자금은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본주의 정부와 기업이 특정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보통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생산량과 수익을 늘려줄 것인가?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다. 이 장애물을 못 넘는 프로젝트는 후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근대 과학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를 관련시키지 않을 길은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 역사는 과학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영원히 계속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주의자의 믿음은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지식에 위배된다. 양의 공급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믿는 늑대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멍청이들의 사회일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의 경제는 근현대 기간 내내 어찌해서든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왔다. 이것은 오로지 과학자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발견이나 장치를 들고 나온 덕분이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 내연기관, 유전자 복제 양 같은 것을 은행과 정부는 돈을 찍어내지만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학자들이다. 지난 몇 년간 은행과 정부는 미친듯이 돈을 찍어냈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할지 모른다고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난데없이 조 단위의 달러와 유로와 엔을 만들어서 값싼 신용을 시스템에 펌프질해 넣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의 거품이 터지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가 어찌해서든 뭔가 정말 큰 건수를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모든 것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생명공학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발견은
온전히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은행과 정부가 2008년부터 만들어낸 조 단위의 환상의 돈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거품이 터지기 전에 연구실들이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투자자를 찾는다. 자본주의는 근대 과학의 발흥뿐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의 등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애초에 자본주의의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도 유럽 제국주의였다. 물론 신용은 근대 유럽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다. 신용은 거의 모든 농경사회에도 존재했고 또한 근대 초기 유럽 자본주의의 등장은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경제적 실세는 아시아였다는 점도 기억하자. 이것은 곧 유럽인들이 보유한 자본이 중국인, 무슬림, 인도인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 인도, 무슬림 세계의 사회정치 체제에서 신용이 수행한 역할은 부차적이었다. 이스탄불, 이스파한, 델리와 베이징의 상인들과 은행가들은 자본주의자처럼 생각했을지 모른다. 궁정과 성체에 있는 왕과 장군들은 상인과 상업적 사고방식을 경멸하는 성향이 있었다. 근대 초기의 비유럽 제국들을 세운 것은 누르하치, 나디르 샤 같은 위대한 정복자들 혹은 청과 오토만 제국의 경우처럼 관료 엘리트와 군사 엘리트였다. 이들은 세금이나 약탈, 물론 둘 사이에 엄밀한 구분 없지만 세금이나 약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 신용체계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 은행가나 투자자의 이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왕과 장군들이 점차 상인의 사고방식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상인과 은행가가 지배 엘리트가 되었다. 유럽의 세계 정복 자금은 세금보다는 신용 대부로 조달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 자본가들이 이를 지휘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졌다. 이들의 주된 야망은 투자를 통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다. 프로코트와 실크 해트를 입은 은행가와 상인이 세운 제국은 금실로 된 옷과 반짝이는 갑옷을 두른 왕과 귀족이 세운 제국을 무찔렀다. 상인들의 제국은 정복에 필요한 자금을 훨씬 더 영리하게 조달했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 모두가 기꺼이 한다. 1484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왕을 찾아가 동아시아를 향한 새 무역로를 개척할 테니 선단을 구성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한다. 그런 탐사는 위험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다. 배를 건조하고 보급품을 사고 선원과 군인들의 급여를 주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다. 투자가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었다. 포르투갈 왕은 거절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처럼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거쳐 포르투갈로 되돌아왔다. 그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번에 그는 새로 통일된 스페인의 통치자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에게 운을 시험해 보았다. 그는 숙달된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사벨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콜럼버스의 편견으로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콜럼버스의 발견으로입니다. 제가 편견으로 했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으로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금광과 은강을 개발했으며 사탕수수와 담배를 재배할 대형 농장을 건설하여 스페인의 왕, 은행가, 상인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 100년 뒤에 왕자들과 은행가들은 콜럼버스의 후계자들에게 전보다 훨씬 많은 신용대출을 기꺼이 해주고 싶어 했다. 이들은 아메리카에서 거둔 수확 덕분에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왕자들과 은행가들이
탐사의 잠재력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기꺼이 자신들의 돈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마법의 순환이었다. 신용대출은 새 발견을 할 자금을 공급했고 발견은 식민지로 이어졌고 식민지는 수익을 제공했으며 수익은 신뢰를 만들어냈고 신뢰는 더 많은 신용대출로 바뀌었다. 누르와치와 나디르 샤는 수천 킬로미터를 전진을 한 후에 연료가 떨어졌지만 자본주의 사업가들은 정복을 거듭하며 할수록 재정적 탄력이 점점 더 붙었다. 하지만 탐사는 원래 불확실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용시장은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많은 원정대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유럽에 돌아왔다. 영국인들은 북극을 통해 아시아로 가는 북서 항로를 개척하려 많은 자본을 퍼부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아예 돌아오지 못한 원정대도 많았다. 이들을 실은 배는 빙하에 부딪히거나 열대 폭풍으로 침몰하거나 해적에게 희생당했다. 유럽인들은 잠재적 투자자의 숫자를 늘리고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자 회사에 의지했다. 한 명의 투자자가 삐거덕거리는 배 한 대에 돈을 몽땅 투자하는 대신 합자 회사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았다. 투자자 개개인은 자기 자본에서 아주 작은 몫만 위험 부담을 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은 축소되지만 수익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었다. 한 척의 배에 아주 소액만 투자해도 잘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유럽에서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발달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액수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를 민간 기업이나 정부에 맡기는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왕국이나 제국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탐사 원정이나 정복 사업에 자금을 댈 수 있었다. 새로 발견된 신용의 힘은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격렬한 싸움에서 잘 드러난다. 16세기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광대한 세계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유럽의 많은 부분, 남북 아메리카의 큰 땅덩어리, 필리핀 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연안을 따라 줄지어 건설된 기지들을 지배했다.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보물을 가득 실은 선단들이 해마다 세비야와 카디스항으로 돌아왔다. 한편 네덜란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늪지대로 면적이 좁고 천연자원도 없었으며 스페인 왕의 통치를 받은 작은 지방이었다. 1568년 주로 개신교도인 네덜란드인들은 카톨릭을 믿는 스페인 군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반란군이 무적의 풍차를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는 돈키호테처럼 보였다. 하지만 80년이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인들은 스페인에게서 독립을 쟁취했을 뿐 아니라 스페인과 그 동맹국인 포르투갈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해양 항로의 주인으로서 네덜란드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등극한 것이다. 그 성공의 비결은 신용에 있었다. 네덜란드 소도시의 시민들은 지상에서 싸우는데 취미가 없었으므로 용병을 고용해 자기들 대신 스페인에서 싸우게 했다. 그동안 자신들은 바다로 나가 점점 더 큰 선단을 꾸렸다. 용병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함포를 장착한 선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강력한 스페인 제국보다 더욱 쉽게 군사 원정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급성장하는 유럽 금융제도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시 스페인 왕은 부주의하게도 자신에 대한 금융제도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다. 금융업자들은 네덜란드에게 군대와 선단을 갖추기에 충분한 액수를 신용으로 대출해 주었다. 이 군대와 선단 덕분에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로를 장악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그 이익으로 대출을 갚았으며 그 덕분에 신용도는 더 높아졌다.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일 뿐 아니라 대륙의 금융 메카로 급성장했다. 네덜란드인들은 정확히 어떻게 금융제도의 신뢰를 얻었을까? 첫째, 이들은 기일에 맞춰 전액을 반드시 갚았다. 그래서 대부업자들에게 신용을 얻었다. 둘째, 사법제도가 독립되어 있는 데다 사적 권리, 그 중에서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했다.
자본은 민간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 독재국가에서 새어나와 법치와 사유재산권이 있는 국가로 흘러들어갔다. 당신이 독일에서 금융업을 하는 건실한 가문의 아들이라고 상상해보자. 아버지는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 지국을 열어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살피고 있다. 아버지는 당신을 암스테르담으로, 동생을 마드리드로 보내면서 투자금으로 각각 금화 1만 개를 주었다. 동생은 스페인 왕에게 이자를 받고 자본금을 빌려준다. 스페인 왕은 프랑스 왕과 싸울 군사를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당신은 네덜란드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다. 상인은 맨해튼이라 불리는 황량한 섬 남단의 잡목투성 이 땅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그는 허드슨강이 교역의 중요 동맥으로 떠오르면서 그곳의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양쪽 모두 대출은 1년 내에 갚기로 되어 있다. 1년이 지나간다. 네덜란드 상인은 자신이 구매한 땅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약속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다. 당신의 아버지는 만족한다. 하지만 마드리드에 있는 당신의 동생은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프랑스와의 전쟁은 잘 끝났지만 스페인 왕은 이내 터키인들과의 분쟁에 말려들었다. 왕에게는 새 전쟁 자금이 필요하고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이다. 빌린 돈을 갚는 것보다 전쟁 자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생은 왕궁으로 편지를 보낸 한편 법원에 끈이 있는 친구들을 동원해보지만 아무 성과가 없다. 동생은 원래 약정에 따른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잃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언짢아한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왕은 동생에게 재무 담당관을 보내 지난번과 동일한 액수의 대출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동생은 빌려줄 돈이 없다. 그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왕이 반드시 자기 말대로 갚을 것이라고 설득한다. 아버지들은 막내에게 약한 법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승낙한다. 금화 1만 개가 또다시 스페인 재무성으로 사라지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편 암스테르담에서는 전망이 밝아 보인다. 당신은 진취적인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이들은 때가 되면 전액을 정확하게 갚는다. 하지만 당신의 운이 무한정 좋을 수는 없다. 당신의 통상적인 고객 중 한 명이 다음 시즌 파리에서 유행할 품목은 남학신일 것이라는 직감을 품는다. 그는 당신에게 프랑스 수도에 초대형 신발 가게를 열기 위한 자금을 신용대출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돈을 빌려주지만 불행하게도 남학신은 프랑스 숙녀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언짢아진 상인은 대출 상환을 거부한다. 당신의 아버지는 경로에서 두 아들에게 변호사를 동원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동생은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당신은 암스테르담에서 왕년의 남학신 명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스페인 법원은 왕에게 영합하는 성향이다. 판사는 왕의 입맛에 맞추려 하는 데다 왕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한편 네덜란드의 법원은 정부와 별개이며 시민이나 군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마드리드 법원은 당신 동생의 소송을 기각하지만 암스테르담 법원은 당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남학신 상인의 빚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그의 자산을 압류한다. 동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스페인 왕은 군대에 지불할 돈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왕은 당신 아버지에게 자금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은 동생에게 날조한 반역 혐의를 씌운다. 금화 2만 개를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동생을 지하 감옥에 쳐넣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썩일 것이라고 협박한다. 당신의 아버지는 질려버렸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스페인에서 사업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아버지는 마드리드 지국을 폐쇄하고 당신 동생을 로테르담으로 보낸다. 네덜란드에 2개 지국을 두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심지어 스페인 자본가들도 자기 나라에서 재산을 몰래 반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그들도 자기 돈을 지키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재산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은 것이다. 법치가 지켜지고 사유재산권이 존중받는 지역, 예컨대 네덜란드에 돈을 투자하는 편이 낫다. 스페인 왕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동안 네덜란드 상인들이 신뢰 쌓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네덜란드 제국을 세운 것은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아니라 상인들이었다. 스페인 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복 사업을 유지했지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서 원성을 샀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돈을 빌려서 정복 사업에 자금을 댔지만 한편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났다. 주식 소유자는 회사가 내는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들은 네덜란드 제국의 대들보가 된 주식회사에 기꺼이 재산을 투자했다. 스페인 왕에게는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가 네덜란드 정부라도 돈을 빌려주기 전에 2번 더 생각할 신중한 투자인데도 말이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큰 수익을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 주식이 모두 팔렸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일부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원래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꾸로 만일 당신이 어떤 주식을 샀는데 해당 회사가 공경에 빠졌다면 당신은 그 주식을 구매가보다 훨씬 싸게 팔려고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식거래가 시작되었고 결국 유럽의 주요 도시 대부분의 주식거래소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1602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당시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떨쳐버리는 투쟁을 하던 시기로 스페인이 발사한 대포 소리가 암스테르담의 성벽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던 시절이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선박을 건조했고 그 배를 아시아로 보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재화를 실어왔다. 회사는 경쟁자나 해적을 상대로 군사작전도 벌였는데 그 경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했다.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돈은 인도네시아 정복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도로 수만 개의 섬은 17세기 초에 수백 개의 왕국, 공국, 술탄의 영지, 부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한 것은 1603년으로 당시 이들에게는 상업적 목적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상업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럽인 경쟁자들과 싸웠으며 관세를 높게 물리는 현지인의 통치자들과도 싸웠다. 동인도 회사는 상선에 대포를 장착하고 일본인, 인도인, 인도네시안 용병을 고용했다. 요새를 건설하고 제대로 된 전투와 포위 공격을 수행했다. 이런 사업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근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에는 민간 회사가 병사뿐 아니라 장군과 제독을 고용하고 대포함선을 구매하고 심지어 체제를 갖춘 기성품 군대도 고용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당연시하여 민간 회사가 제국을 건설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섬들은 하나하나 네덜란드 동회사의 수중에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대부분이 이 회사의 식민지가 되었다.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200년 가까이 통치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1800년이 되어서야 인도네시아의 통치를 떠맡아 국영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 체제는 150년간 지속되었다. 오늘날 일부에서 21세기 기업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근대 초기 역사를 보면 기업이 이익을 무한히 추구하게 놔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인도양에서 활약한 반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대서양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허드슨 강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장악하기 위해 강 입구 섬에 뉴 암스테르담이란 정착지를 건설했다. 식민지는 거듭해서 원주민들의 위협을 받고 대풀에서 영국인의 공격을 받은 끝에 결국 1664년 영국의 수중에 들어갔다. 영국은 섬의 이름을 뉴욕으로 바꿨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식민지를 원주민과 영국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웠던 성벽의 잔해 위에 깐 포장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즉 월스트리트가 되었다. 17세기가 끝나가면서 네덜란드는 뉴욕을 잃었고 금융 및 제국의 심장이라는 유럽 내에서의 지위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현상에 안주하는 자세도 한몫했고 대륙 전쟁을 치르느라 경비를 너무 많이 지출한 탓도 있었다.
네덜란드가 빠져나온 공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훨씬 유리해 보였다. 프랑스는 덩치가 더 크고 자금과 인구도 더 많았으며 경험 많은 군대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금융제도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데 비해 프랑스는 스스로 신용할 수 없는 대상임을 드러냈다. 프랑스 왕의 행태는 18세기 유럽 최대의 금융 버블이라 불리는 미시시피 버블 과정에서 특히 악명을 떨쳤다. 이 이야기도 제국을 세운 주식회사와 함께 시작된다. 1717년 프랑스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미시시피사는 미시시피 하류의 연안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뉴 올리언스 시를 건설했다. 야심찬 계획을 실현할 자금을 모으고자 프랑스 루이 15세의 궁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는 파리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팔았다. 회사 사장이던 존 로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했다. 게다가 왕은 그를 오늘날의 재정부 장관과 비슷한 정부 금융정책 총책 자리에 임명했었다. 1717년 미시시피 하류의 연안지대는 늪지와 악어를 제외하면 그다지 매력이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미시시피사는 여기에 엄청난 부와 무한한 기회가 있다고 떠벌렸다. 프랑스의 귀족 사업가, 도시 부르주아 중 둔한 사람들이 이런 환상에 속았고 회사 주식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여기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여긴 조금 이제 미시시피 여기 있는 뉴 올리언스 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의 옛날 지도입니다. 1660년에 뉴 암스테르담은 맨해튼 섬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늘날 이 정착지의 방어벽 자리로는 월스트리트의 도로가 지나간다. 앞부분에 있던 내용의 그림을 오른쪽에 지금 뒀네요. 네, 이때는 네덜란드가 잘 나갈 때입니다. 자, 프랑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애초에 주식은 한 주에 50리브르. 이건 리브르는 옛날 프랑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주에 50리브르에 발행되었다. 1719년 8월 1일에 2750리브르에 거래되었다. 8월 30일에는 4100리브르, 9월 4일에는 5000리브르가 되었다. 잠시만, 뭐가 이렇게 주식 한 주의 가격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가 얼마 뛰었냐면요, 50에 발행된 것이 그 지금 본원적 가치가, 그러니까 원래 발행 가격 대비 지금 5000리브르니까 1000배가 뛰은 거네요. 100배가 뛰었습니다. 50리브르였네요. 12월 2일이 되자 주식은 한 주당 1만 리브르를 돌파했다. 200배가 됐습니다. 지금 황홀감이 파리의 거리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대규모 대출을 받아 미시시피사의 주식을 샀다.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황이 시작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가격이 정점을 찍을 때 파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 빨리 손을 털고 싶었고 가격은 더욱더 떨어져서 눈사태처럼 무너져 버렸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재인 존 로의 지시에 따라 미시시피 주식을 구매했지만 영원히 매수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결국에는 자금이 떨어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부 재정 총책임자이기도 했던 존 로는 돈을 더 찍어내도록 인가했다. 중앙은행이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프랑스의 재정 시스템 전체가 거품 속으로 들어갔다. 더군다나 그런 금융상의 마법으로도 공경을 면할 수 없었다. 미시시피사의 주식값은 1만 리브르에서 1000 리브르로 떨어졌고 그 다음엔 완전히 붕괴하여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게 되었다.
이즘 프랑스 중앙은행과 왕국, 재무성은 돈은 한 푼도 없었으면서도 무가치한 주식만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큰손 투기꾼들은 제때 주식을 판 덕분에 대체로 큰 손실 없이 벗어났지만 개미들은 모두 모든 것을 잃었다.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미시시피 버블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금융붕괴 사태였고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미시시피사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연주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 강풍에 불을 질렀는지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에 대중은 프랑스 은행 시스템과 프랑스 왕의 현명함에 대해 불신했다. 루이 15세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이것은 해외 프랑스 제국이 영국의 손에 떨어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영국인들은 자금을 저리로 쉽게 빌릴 수 있었던 데 비해 프랑스인들은 융자를 받기도 어려웠고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프랑스 왕은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더욱더 높은 이자율로 빌려야 했다. 그가 죽자 왕위에 오른 손자 루이 16세는 1780년대에 이르러 자신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간 예산의 절반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불금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1789년 그는 마지못해 삼부회, 즉 사제, 귀족, 제3신분으로 이루어진 신분제 의회를 소집했다.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150년 동안 열린 적이 없던 의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해외 제국이 무너진 동안 대영 제국은 급속히 팽창했다. 이전에 네덜란드 제국처럼 대영 제국은 대체로 민간 주식회사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었고 이들 회사는 런던 주식거래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북미 최초의 영국인 정착지는 런던사, 플라이마우스사, 도체스터사, 매사추세츠사 같은 17세기 초 주식회사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인도 아대륙을 정복한 것도 영국 정부가 아니라 영국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이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심지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넘어섰다. 런던 레든홀 스트리트에 있는 본부를 기반으로 한 회사는 막강한 인도 제국을 약 100년 동안 지배했다. 막대한 군대를 유지했는데 군인이 많을 때는 35만 명에 이르러 영국 왕이 보유한 군대를 크게 상회했다. 영국 왕은 1858년에 이르러서야 인도를 국유화했고 동인도 회사의 민영 군대도 이때 국유화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가게 주인들의 나라라며 비웃었지만 결국 그 가게 주인들에게 패배했다. 가게 주인들이 세운 제국은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었다. 여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그냥 숍키퍼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아냥거릴 때. 네, 다음 소제목은요. 자본의 이름으로 라는 부제입니다.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국유화 1800년, 영국의 인도 국유화 1858년이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제국의 포옹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양자의 관계는 19세기에 더 끈끈해졌다. 주식회사는 더 이상 민간 식민지를 개척하고 지배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사장과 대주주들은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에서 권력의 끈을 조종했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뒷배를 봐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 비평가들이 빈정댔듯이 서구 정부는 자본주의자들의 노동조합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부가 큰 돈을 빌려 벌려고 나선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영국과 중국이 벌인 제1차 아편전쟁이다. 참고로 1840년부터 1842년 19세기 전반 영국 동인도 회사와 잡다한 영국 사업가들은 마약 수출로 돈을 벌었는데 특히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는 것이 주종이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중독자가 되었고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쇠약해졌다. 1830년대 말 중국 정부는 마약 거래를 금지하고 포고령을 내렸으나 영국 마약 상인들은
법을 완전히 무시했고 중국 당국은 배에 실려있는 마약을 압류해 파괴하기 시작했다. 마약 카르텔들은 웨스트민스터와 다우닝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의용과 광료들이 마약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에게 행동에 나서라는 압력을 넣었다. 1840년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은 식은 죽 먹기였다. 자신감 과잉이던 중국은 증기선, 대구경대포, 로켓, 신속발사 소총 같은 영국의 신무기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어진 평화조약에서 중국은 영국 마약 상인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중국 경찰이 마약 상인에게 끼친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더구나 영국은 홍콩의 조차를 요구해 통치함으로써 그곳을 안전한 마약거래 기지로 계속 사용했다. 홍콩은 1997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19세기 말 중국 인구의 10분의 1에 이르는 약 4천만 명이 마약 중독자였다. 이집트 역시 영국 자본주의의 힘을 벗어날 수 없었다. 19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투자자들은 이집트의 지배자들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에는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지 않은 다른 사업들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였다. 이집트의 빚은 점점 더 많아졌고 유럽인 채권자들은 이집트 내정에 점점 더 많이 관여했다. 1881년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모든 외국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이 불쾌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1년 후 나일강에 육군과 해군을 파견했고 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다. 보호령으로 유지된 기간은 명목상 1914년부터 1922년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수에즈 운하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며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이집트를 핵심 전략기지로 삼았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치러진 전쟁이 이것들 뿐만은 아니었다. 사실 전쟁 자체가 아편처럼 재화가 될 수 있었다. 1821년 그리스인들은 오토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영국의 자유주의자 및 낭만주의자 무리에게 큰 공감을 불렀다. 시인 바이런 경은 반란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그리스에 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런던의 금융인들은 여기서 돈벌이 기회를 보았다. 이들은 반군 지도자들에게 런던 주식거래소에서 그리스 반군 공채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하면 이자를 포함해 채권을 갚기로 했다. 민간인 투자자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혹은 그리스의 명분을 공감해서 혹은 두 가지 이유 모두로 채권을 구매했다. 그리스 반군 채권의 가격은 주로 헬라스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승패에 발맞춰 등락을 거듭했다. 점차 터키인들이 우위를 점했다. 반란군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채권 소유자들은 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채권 소유자의 이해는 나라의 이해였기에 영국은 국제함대를 조직했고 1827년 이 함대는 나바리노 전투에서 오토만 제국의 주력인 소함대를 침몰시켰다. 여러 세기에 걸친 복종을 딛고 그리스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는 엄청난 빚과 함께 왔고 독립 그리스는 이를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스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 영국 채권자들에게 저당 잡힌 상태 신세였다. 자본가 정치의 힘찬 포옹은 신용시장에서 그나마 다시 읽겠습니다. 자본가 정치의 힘찬 포옹은 신용시장에서 크나큰 의미가 있었다. 어떤 경제가 지닌 신용의 양은 새로운 유전의 발견이나 새 기계의 발명 같은 순수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체제 변화나 좀 더 대담한 해외 정책 같은 정치적 사건들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나바리노 전투 이후 영국 자본주의자들은 해외의 위험한 거래에 돈을 투자할 용의를 더 많이 나타냈다. 외국의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여왕의 군대가 돈을 받아내주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이 천연자원보다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용 등급은 그 나라가 부채를 갚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순수한 경제적 데이터 외에도 정치, 사회, 심지어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매겨진다. 석유가 풍부한 나라라도 독재 정부의 전쟁이 만연하고 사법제도가 부패해 있다면 등급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상대적 빈곤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석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천연 자원이 없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며 사법제도가 공정하고 자유정부를 가진 나라는 신용등급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나라는 싼 대가로 많은 자본을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소제목은요, 자유시장에 대한 집단적 숭배란 제목입니다. 자유시장에 대한 집단적 숭배. 자본과 정치는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탓에 양자의 관계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대중 모두에게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다. 열렬한 자본주의자는 자본이 정치에 자유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치가 자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현명치 못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가령 정부가 기업가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그 돈으로 실업수당을 넉넉하게 지급해서 유권자에게 인기를 끌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업가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돈을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러면 사업가는 공장을 개설하고 실업자를 고용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가장 현명한 경제정책은 정치를 경제로부터 분리하고 과세를 줄이고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며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제 갈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의 방해를 받지 않는 민간 투자자들은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할 테니 최대의 경제 성장, 즉 이것은 기업가나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대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방법은 정부가 가능한 일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유시장 교리는 자본주의 교리에 가장 흔하고 영향력 있는 변종에 해당한다. 가장 열렬한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국내의 복지정책을 비판할 때만큼이나 열성적으로 해외에서의 군사적 모험을 비판한다. 이들이 정부에게 주는 조언은 선 전문가가 입문자에게 하는 조언과 동일하다. 여기서 선이란 것은 착할 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참선할 때 그 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자유시장 신봉주의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는 믿음만큼이나 순진한 것이다. 모든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시장 같은 것은 원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은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 이 자원은 도둑들과 사기꾼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 도둑질,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속임수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경찰, 법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할 일이다. 왕이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는 업무에 실패하면 신뢰의 상실, 신용의 축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우리가 1719년 미시시피 버블에서 배운 교훈이 이것이었다. 혹시 잊은 사람이 있었다면 2007년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과 그 결과로 일어난 신용 붕괴와 불황이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자본주의자의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위험한 데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애덤 스미스는 구두공이 자신이 낸 흑자를 더 많은 조수를 고용하는 데 쓸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이기적 탐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유는 생산을 확대하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구두공이 피고용인들의 월급을 깎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윤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표준 답변은 자유시장이 피고용자를 보호해 주리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구두공이 월급은 너무 적게 주고 일은 너무 많이 시킨다면 최고의 일꾼들은 자연히 그를 떠나 경쟁자의 가게로 일하러 갈 것이다. 폭군 같은 구두공에게는 최악의 노동자만 남거나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피고용인들을 잘
대해줄 수밖에 없다. 이론상으로는 물 셀 틈 없는 논리 같지만 현실에서는 물이 너무 쉽게 샌다. 왕이나 사제가 감독하지 않는 완전 자유시장에서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독점을 할 수도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기로 서로 공모할 수도 있다. 만일 국내의 모든 구두 공장을 통제하는 단 하나의 회사가 있거나 모든 공장주가 임금을 동시에 삭감하기로 짬짬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일터를 바꿈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태는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탐욕스러운 사장들은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빚을 갚기 위한 노역이나 노예제도를 통해서 말이다. 중세 말 유럽의 카톨릭 지역에는 노예제도가 거의 없었다. 한편 근대 초기 유럽 자본주의의 부흥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부흥과 함께 등장했다. 이런 재앙의 책임은 독재적인 왕이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곱비 풀린 시장의 힘에 있었다. 유럽인은 아메리카를 정복한 뒤 금광과 은광을 개발하고 사탕수수, 담배, 면화 농장을 건설했다. 이 광산과 농장은 미국의 생산과 수출의 중추가 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은 특히 중요했다. 중세 유럽에서 설탕은 희귀한 사치품이었다. 중동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수입되어 진미 요리나 엉터리 약에 들어가는 비밀 성분으로만 조금씩 사용되었다. 아메리카의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건립된 이후 점점 더 많은 설탕이 유럽에 들어왔다. 설탕 가격은 하락했고 유럽인들은 단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기업가들은 엄청난 양의 단 것을 만들어 수요를 충족시켰다. 가령 케이크, 쿠키, 초콜릿, 캔디 그리고 코코아, 커피, 홍차 같은 가당 음료였다. 평균적인 영국인의 연간 설탕 섭취량은 17세기 초에는 거의 0이었지만 19세기 초가 되자 8kg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거기서 설탕을 추출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적도의 태양 아래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큰 사탕수수 밭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계약직 노동자는 대량 소비하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이었다. 시장의 힘에 민감하고 이윤의 탐욕을 부리며 경제성장을 바라는 유럽인 농장주들은 노예로 눈을 돌렸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100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로 수입되었다. 이 중 약 70%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노동 환경은 끔찍했다. 대부분의 노예는 짧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 외에도 노예를 포획하기 위한 전쟁이나 아프리카 내륙에서 아메리카 연안으로 노예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모두가 유럽인들의 달콤한 홍차와 캔디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탕 농업의 거물들이 막대한 이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행된 일이었다. 노예무역은 정부나 국가에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경제사업으로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시장에 의해 조직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다. 민간 노예무역 회사들은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판매했고 좋은 투자처를 찾는 중산층 유럽인들이 이 주식을 샀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회사는 배를 사고 선원과 군인을 고용한 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미국으로 수송했다. 노예는 대형 농장의 주인에게 팔렸고 그 수익은 다시 설탕, 코코아, 커피, 담배, 면화, 럼주 같은 농장의 산물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 이들은 유럽으로 돌아와 설탕과 면화를 비싼 값에 판매한 뒤 다시 돛을 달고 아프리카로 향하여 같은 영업을 되풀이했다. 주주들은 이런 사업 방식에 매우 만족해했다. 18세기 내내 노예무역 투자에 대한 연간 수익률은 약 6%였다. 현대 컨설턴트라면 누구나 제깍 인정할 만한 엄청난 돈벌이였다. 이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오개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이윤이 공정한 방식으로 얻어지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기는커녕 이윤과 생산량을 늘리려는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성장이 최고의 선이 되고 다른 윤리적 고려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을 때 그 성장은 쉽사리 파국으로 치닫는다. 기독교나 나치즘 같은 종교는 불타는 증오심 때문에 수백만 명을 살해했다.
자본주의는 차가운 무관심과 탐욕 때문에 수백만 명을 살해했다. 대서양 노예무역은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적 증오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주식을 구매한 개인이나 그것을 판매한 중개인, 노예무역 회사의 경영자는 아프리카인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탕수 농장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농장주들이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고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정보는 손익을 담은 깔끔한 장부였다. 대서양 노예무역이 그것만 아니라면 흠이 없었을 기록에 새겨진 유일한 오점이 아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벵골 대기근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학에 의해 유발되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벵골인 1000만 명의 삶보다 자기 이익에 더 신경을 썼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벌인 군사작전에 돈을 댄 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선사업에 돈을 내고 좋은 음악과 미술을 즐기는 네덜란드의 정직한 시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바, 수마트라, 말라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지구 한켠에서 현대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범죄와 악행이 뒤따랐다. 19세기에도 자본주의 윤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유럽을 휩쓴 산업혁명은 은행가와 자본 소유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선고했다. 유럽 식민지에선 사태가 더욱 나빴다. 1876년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는 중부 아프리카를 탐사하고 콩고강 유역의 노예무역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내건 비정부 인도주의 기구를 설립했다. 기구에는 도로와 학교와 병원을 건설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책임도 주어졌다. 1885년 유럽 열강들은 이 기구에 콩고강 유역 230만 제곱킬로미터의 통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벨기에 국토의 75배에 이르는 그 땅은 이후 콩고 자유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곳에 사는 주민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의사를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도주의 기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성장과 이윤이 진정한 목적인 기업으로 변했다. 학교와 병원은 잊혔고 콩고강 유역은 광산과 농업으로 채워졌다. 그 운명은 대부분 벨기에 관리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현지인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고무 산업은 특히 악명 높았다. 고무는 빠른 속도로 중요한 산업 필수품이 되었고 고무 수출은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고무를 수입하는 아프리카 촌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할당량이 주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게으름을 이유로 잔인한 벌이 주어졌다. 탈을 절단해 버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 마을 전체를 학살하기도 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885년부터 1908년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6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콩고 인구의 약 20%입니다. 일부에서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추정한다. 최근 몇십 년 전부터 특히 1945년 이후 자본주의의 탐욕에는 어느 정도 고삐가 죄어졌는데 여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만연했다. 2014년의 경제적 파이는 1500년보다 크지만 분배는 너무나 불공평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아프리카의 농부와 인도네시아의 노동자가 집에 가져오는 식량은 500년 전보다 더 적다. 농업혁명과 마찬가지로 현대 경제의 성장은 거대한 사기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인류와 세계 경제는 성장을 거듭했을지라도 기아와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더욱 많아졌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이 같은 비판에 두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주의자만이 운영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던 유일하게 진지한 시도는 공산주의자였으나 그것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나빴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볼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원전 8500년의 사람은 농업혁명의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지만 농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두 번째 대답은 우리가 인내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자들은 천국이 눈앞에 와 있다고 약속한다. 인정하건대
대서양 노예 무역이나 유럽 노동계층 착취 같은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파이가 좀 더 커지도록 놔두면 모두에게 좀 더 두꺼운 조각이 돌아갈 것이다. 성과가 평등하게 분배된 일은 영영 없겠지만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콩고에서도.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보인다. 최소한 순수한 물질적 기준에서는 기대 수명, 어린이 사망률, 칼로리 섭취와 같은 그런 기준에서만 보자면 2014년 평균적 인간의 생활 수준은 1914년에 비해 상당히 나아졌다. 인구가 지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지만 경제적 파이가 무한히 커질 수 있을까? 모든 파이에는 원자재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두운 결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조만간 우리 지구의 원자재와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우리는 16장을 읽었습니다. 16장의 제목이요. 16장도 꽤 길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교리라는 것을 읽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473쪽 산업의 바퀴라는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아주 긴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바이바이.